다른 데의 상처는 뭘 의미하지? 목졸라 죽이려면 목졸라 죽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성적인 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는 맞다. 문제는 그 안에 이 들어가 있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빨간색 벽돌 건물. 그날 이후 아직도 남아있는 이 건물은 19년 전 제주 일대를 공포로 물들인 악몽의 장소였습니다. 비극의 서막에 오른 건 2006년 9월 25일. 당시 24살이었던 아들 이 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로 향한 아들. 아들이 건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경이었습니다. 당시 건물 1층에는 세탁소가 있었고 지하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 철문이 잠겨져 있어 아들이 문 앞에서 어머니 휴대폰에 전화하자 벨소리가 카페 안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출입문이 잠긴 탓에 건물의 후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들어간 아들은 곧 카페 내실 안에 누워 미동도 없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아들이 흔들어 깨웠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당시 사망한 여성은 48살의 정옥희 씨였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카페에 물도 차 있고 어머니 옷도 벗겨져 있다고 아들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카페 안에는 11cm 깊이로 물이 차 있어서 재떨이 같은 물건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찬 카페는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카페 안의 물을 다 퍼내고 나서야 시작된 감식. 카페 안 모든 테이블이 깨끗했지만 안쪽 룸에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주가 차려져 있던 좌석 테이블 위에는 반이 비어있는 양주 한 병, 다 마신 맥주 한 병, 그리고 개봉하지 않은 맥주 한 병이 있었습니다. 또 맥주잔과 양주잔 8개의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재떨이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안쪽 자리에 방석 2개, 맞은편 자리에 방석 1개가 깔려 있었는데 방 구석에 사망한 오키 씨의 흰색 바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전 오키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작 오키 씨가 발견된 곳은 카페의 룸이 아니라 평소 오키 씨가 숙식을 해결하던 카페의 내실이었습니다. 따로 문이 없어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내실에서 사망한 오키 씨. 시신만 봐서는 돌연사인가 싶을 정도로 타살한 적이 안 보였습니다. 이마 쪽에 이렇게 빨갛게 부은 타박상 외에는 드러난 외상이 없었습니다. 브리지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옆으로 누워있던 시신의 가슴과 배 쪽에 하얀색 슬립이 덮여 있었고 팬티는 벗겨진 채 시신 아래에 있는 이불 위에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경부에 다발성 출혈이 있었고 갑상 연골 및 설골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마 중앙과 왼쪽 쇄골, 양쪽 팔꿈치, 오른쪽 정강이에서 피하 출혈이 보였고 오른쪽 손목 주위에 표피 박탈이 관찰됐습니다. 성폭행을 의심했지만 음부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성관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음부에 화장품 병의 뚜껑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실 화장대에 의해 항상 놓여 있었던 화장품 병이라고 합니다. 이 향수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사 결과 질 세정제 뚜껑이었습니다. 이 뚜껑이 길이 약 18cm, 직경이 5cm 정도 되는 직삼각형 병입니다. 이렇게 시신 훼손하는 건 제주에선 드문 사건입니다. 범인이 남긴 끔찍한 시그니처. 그런데 악마의 흔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6년 9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이 카페는 종업원이 없이 피해자 정씨 혼자 운영했던 가게였고요. 당시의 모습이 조금 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신의 상태로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돌아가신 분의 다른 데의 상처는 뭘 의미하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네. 목졸라 죽이려면 목졸라 죽이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게 뭘 의미할까? 피하 출혈하고 표피 박탈은 이제 뭔가 이제 뭐 어떤 그렇죠. 아무래도 뭘 누르거나 비비거나 그럴 때의 것이니까 네.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건만 보면은 네. 칼이 쓰였을까요? 뭐 현재 뭐 시신 상태로 보기에는 뭐 칼의 흔적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도구 없이 그냥 자기의 손만 네. 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범죄의 흔적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게겠죠. 정액 반응, 어떤 성기에서의 어떤 훼손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뚜껑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지금 뭐 정액 반응 관련돼서는 뭐 음성이었는데 음부에 질서정제 뚜껑이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서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은 뭘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성적인 도착증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는 맞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건 다른 것보다는 슬립을 왜 덮어놨냐 이 말이에요. 뭐 소위 말하는 언두잉 같은 느낌에서의 이것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피해자와 연관된 뭐가 있나? 일단 그런 의심은 저는 일단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실에 흰색 바지가 벗겨져 있으면 여기서 바지를 벗고 검정색 치마, 그러니까 마지막에 발견될 때 입었던 검정색 치마를 여기서 갈아입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흰색 바지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카페 룸에 벗겨져 있었다라는 부분이 옷을 어디서 그럼 이걸 벗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브레이즈하고 치마만 입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의상 때문에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이런 성도착 범죄자들은 네. 치마를 입히고 이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지를 입은 사람을 룸에서 예. 바지를 벗기고 예. 내실로 끌고 가서 치마만 입힌 상태에서 성도착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실겠지만은 실제로 연어 스노필링이라든가 성범죄의 그 행위적 걸 보면은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물펌프 관련돼서 카페 바닥이 워낙 침수가 좀 잦은 부분이라 물펌프를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펌프를 설치를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안 들어가고 있는 게 누군가 누전 차단기를 내려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피해자 이제 옆에 물이 들어있는 분무기랑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립에 덮여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을 계속해서 뭔가 이용해서 뭔가를 이 현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가요? 네. 만약에 그 현장을 훼손할 용도였다고 하면은 그 슬립을 거기에 덮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로 뭘 한 다음에 덮은 거잖아요. 순서가 이상하죠. 이거는 바깥에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몸에 있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싹 다 닦으겠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브래지에도 있었고 치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스테이징의 용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신에 본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시신을 다 닦으려고 한다면 옷을 다 벗겨놓고 닦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분무기라든가 바가지 같은 거는 아마 성범죄와 관련된 것의 행위고 물을 채운 부분은 그것은 물이 자연스럽게 차지면은 어느 시간 이후에는 시체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의 물 채우는 느낌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분무기와 바가지를 물 채우는 것과 동일시해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담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상 성욕 관련된 일련의 흔적들이 분무기와 컵에 그리고 질성 세정제 뚜껑에 나타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 훼손을 하는 수법적으로 물을 채우고 떠났다. 예.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흔적 없는지 감식 결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과 맥주잔에 각각 지문이 발견됐는데 양주잔에는 피해자 오키 씨의 지문이 묻어 있었고 맥주잔에서 불상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2점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있던 내실에서 채모 8개가 발견됐는데 이 중에 하나가 피해자 오른쪽 손목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채모에선 남성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발견된 채모가 음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떨이 안에 있던 담배꽁초 8개 중 4개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고 피해자의 왼손 손톱 밑에서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 2개의 DNA는 피해자의 손목 아래에서 발견된 채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이 DNA 주인만 찾으면 사건이 해결되는 상황. 그런데 사실 카페 살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옆 동네 소주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사팀 중 일부는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거라고 판단하고 수사하는 형사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동일범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그 사건은 카페 사장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22일 전인 9월 3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소주방에서 발생됐습니다. 소주방은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제주항 인근에 위치해 있었지만 인적이 드문 주거지역의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월 3일 소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후 3시경 112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2세였던 소주방의 여사장 한 씨가 주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것입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한 씨의 동생으로 전날부터 한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간판도 꺼져 있어 소주방을 찾았던 것입니다. 당시 소주방 출입문이 잠겨 있어 동생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불도 모두 꺼져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출입문 열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게 안을 찾아보니 한 씨가 옆으로 누운 채 하체에 커다란 비치 타월을 덮고 숨져 있었습니다. 상의는 모두 입고 있었지만 하의는 속옷까지 벗겨진 채 타월로 덮여져 있었던 시신.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피해자 한 씨는 카페 사장 오키 씨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목을 조른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피해자 한 씨의 목을 조르기 전에 다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자창을 남겼는데 길이 6cm의 절창과 경동맥 근처까지 찌른 자상이 혼재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른손목 옆쪽에도 2개의 절창이 있었는데 특이했던 건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분에 10여 군데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날카롭지 않고 끝이 둥근 물질로 찔러서 찰과상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흉기가 공격에 이용됐던 것일까? 사건 현장인 소주방에선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사망하기 전 손님이 온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차마 지우지 못했던 테이블 위에 안주와 맥주잔, 맥주병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증거가 되진 못했습니다. 맥주잔과 맥주병에서 지문이 발견되긴 했지만 물기가 묻어있던 상태라 뭉개진 지문이었고 사건 현장이나 시신에서 범인의 DNA 등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기가 있었던 건 시신이 있던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신의 머리카락과 상의 그리고 하체를 덮고 있던 비치 타월이 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범인이 시신에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 카페 현장에서 지문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손톱 밑에서 DNA, 채모에서 DNA가 일치한 부분이 또 있었고요. 22일 전입니다. 1.5km 떨어져 있던 소주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사건이 발생돼서 이제 경찰은 이제 동일 범의 소행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현장의 유사점 또 차이점 이런 거 어떻게 보실까요? 유사점은 혼자서 일하는 여 사장이 죽임을 당한 것, 그리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 옷이 벗겨져 있는 뭐 이런 부분인데 조금 다른 거는 앞에 거지만 사실은 사건은 뒤죠. 카페 사건이요? 그렇죠. 카페 사건. 그 거는 특정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소주방 사건은 그게 지금 좀 애매해요. 이제 둘 다 특이한 부분은 뭔가 좀 현장에 물이 이렇게 젖어 있는 부분이 또 있었다. 앞서서 이제 카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와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22일 전에 발생한 소주방 사건에서는 주방에서 물 관련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근처에는 물을 담는 각기 다른 크기의 3개의 용기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머리맡에는 물이 들어있는 고무대야, 그리고 피해자 오른쪽에 물이 가득 찬 양동이, 왼쪽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이물질이 물에 섞여 있는 작은 바가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시신 근처에 수도꼭지와 연결된 고무 호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 사건은 내실, 주방에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근데 그 누워져 있는 상태가 이상한 것은 소위 말하는 뭐 물을 담는 다라 같은 함지 같은 것이 있고 호스 연결된 거 있고 막 이게 연결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성폭행 흔적을 없애려고 한 건지 카페 사건처럼 그게 아니라 특정한 성적 도착을 위해서 이걸 한 건지 네. 이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적 도착과 연결된 것이 소주방 살인사건도 연결되다면 범인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특이하게 다른 점은 앞서서 벌어져 있던 소주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흉기가 사용이 되었다. 카페 사건은 흉기가 없었어요. 네. 경부압박 질식사였는데 이건 목하고 이제 몸 구석구석에 좀 작은 여러 개의 자창이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여기 목, 치명적인 부위 하나랑 네. 가슴 쪽에 좀 여러 개예요. 의미가 뭘까? 마구마구 찔렀다는 얘기인가? 왜 마구마구 찔러?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범인인데 이걸 마구마구 찌를 이유가 뭐예요? 제압만 하고 죽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형태의 상흔들을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치명적으로 찔른 부분이 아니라 예, 뭐 고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성적인 어떤 성적 공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슴 부위를 네.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발생한 소주방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고 있지 못하던 중에 이 카페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카페 살인 사건 피해자인 정옥희 씨의 주변 인물들의 DNA를 채취해 범인의 것과 비교하는 한편 피해자 지갑에서 사라진 수표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약 2주의 시간이 흐른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난당한 수표는 카페 단골 중 한 손님이 사건 전날 결제한 수표여서 수표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번호를 추적하자 범인이 사건 다음날 주유소에서 수표를 사용했고 밀린 휴대폰비를 내면서도 수표를 쓴 흔적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실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표 뒷면에 이서 있습니다. 이를 단서로 조사했지만 거주지가 일정치 않았던 범인. 경찰은 범인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에서 중국집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해당 중국집에 연락해 범인의 위치를 알아낸 경찰은 그가 머물고 있던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호수를 알자마자 바로 덮쳐서 반항할 새도 없이 체포해 왔는데 모텔 방 문을 여니까 침대 위에 누워서 성인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표 사용 기록에 들키자 바로 진술을 바꾼 남자. 사건이 있던 날 새벽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자신은 돈만 훔쳤을 뿐 죽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방을 보니까 빨간색 지갑이 있어서 수표 3장이랑 현금 57,000원만 훔쳐서 지갑은 그대로 두고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강간도 살인도 안 했어요. 그 여자랑 접촉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하지만 피해자의 왼쪽 손톱 밑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됐고 오른쪽 손 아래에 범인의 채모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범인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피해자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DNA를 증거로 범인을 강간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카페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범인은 2006년 당시 42살이었던 고 씨. 그렇다면 고 씨는 소주방 살인 사건과도 연관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고 씨를 검찰로 넘기기 전 소주방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건입동에 있는 소주방?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모르는 곳입니다. 아니 간 적이 없는데 거기 여자 사장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고 씨를 차에 태워 사건이 벌어졌던 소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경찰. 그러자 고 씨가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왜 여기로 데려왔냐며 증거가 있냐며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던 장소를 보자마자 그곳이 어디인 줄 알기라도 했던 것일까? 이에 더 의심을 품은 경찰은 고 씨가 있던 모텔을 뒤져 범행 흉기와 소주방에서 사라진 귀금속 등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진 못했습니다. 고 씨는 자신은 절도만 했을 뿐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이 DNA와 일치했던 고 씨라는 인물을 밝혀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1984년경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보호감호를 선고받는 등 절도죄, 사기, 폭행,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전과 기록에 있는 전과 12범이었습니다. 특히 2003년 6월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범행 내용은 3군데의 주점에 가서 술값을 내지 않고 체포되거나 여사장을 폭행해서 체포된 전력이었습니다. 2002년 2월에는 카페에서 25만 원어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뒤에 여사장을 폭행하고 카페 내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입건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술집을 하는 여자 사장이 취약하다는 거는 명확히 알고, 그러니까 이 카페 사건의 범인인 건 명확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DNA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네. 문제는 경찰도 이런 범죄가 여러 건 있을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소주방 살인 사건도 너지라고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성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성적 도착 관련된 거 성기에 뭐 집어넣는 것은 일정 정도의 성기 불능, 심리적 불능이든 그럼 그걸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2006년이니까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경찰로서도 다른 방법을 취한 거죠. 쓱 그 공간을 데려간 거예요. 네. 내리니까 깜짝 놀라겠죠. 왜 여기 날 데리고 오냐고. 나 여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라고 하는데 웃기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심증을 굳히는 부분이고 이 범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기가 진짜 거기도 범행을 해서 보자마자
좀 찔려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 그럴 두 수도 번째는 앞서서 경찰이 신문 과정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다른 공간으로 한번 데려왔으니까 아 이거 나 엮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죠. 흥분했을 경우.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네. 그래도 그 공간이란 데에 대한 친숙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여기냐? 검거됐을 때 자체도 이미 성인 잡지를 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성적으로 뭔가 좀 많이 각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의 그 정가 12범 전력 관련돼서 그 카페나 주점 여사장들에 관련돼서 폭행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그 여사장들에게 했는지는 사실 좀 기록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하나 있잖아요. 네. 폭행을 했는데 내실에서 잠을 자버렸어요. 네. 마치 자기 집 있냐? 그러면 이전에도 거기서 그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을 수 있다는 의심 분명히 들죠. 암시 정도의 그렇죠. 느낌이 예. 있습니다. 네. 자, 고 씨가 범인으로 의심받는 두 사건이 있는데 정말 그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사건의 결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사건이 있었던 2006년 9월 25일 새벽 2시 30분경 고 씨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헤어짐에 동의했던 고 씨. 그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집으로 바래다 줬고 이후 새벽 3시경쯤 간판에 불이 켜져 있던 라일락 카페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장 정옥희 씨는 문을 닫을 준비 중이었지만 고 씨는 오키 씨를 설득해 맥주와 양주를 시켰습니다. 30분이 지난 새벽 3시 30분경 오키 씨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고 씨.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럼 먼저 술값은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서 준 카드를 줬어요. 여사장이 5번 정도 긁고는 이 카드 사용 못하는 거라고 다른 카드 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새벽 3시 32분부터 39분까지 신용카드를 5회 긁었지만 승인 실패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오키 씨를 설득해 도우미에게 전화를 하도록 만든 구 씨. 오키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새벽 3시 53분과 54분에 2명의 도우미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못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구 씨는 오키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표와 현금, 귀금속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때 고 씨가 정오키 씨를 살해한 건 아닐까? 새벽에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낮 12시에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이웃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고 씨는 피해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오키 씨는 낮 12시 이후부터 시신이 발견된 저녁 7시 사이에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 씨는 소주방 살인 사건과도 관련이 없었던 걸까? 그런데 소주방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다는 고 씨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주방 사건의 피해자 한 씨 지인의 주장입니다. 한 씨가 생전에 한 말이 있는데 한 달 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자 손님이 가끔 소주방에 온다. 근데 대정읍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씨가 우리 친척 오빠들도 대정 산다. 혹시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택시기사가 오빠들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고 씨도 직업이 택시기사, 그리고 어머니의 집이 있는 고향이 대정읍이었습니다. 당시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 씨의 고향집, 소주방 사건의 피해자 한 씨의 지인이 들었다는 이야기 속 주인공과 고 씨의 배경이 같은 건 그저 우연인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 당시에 이 라일락 카페에는 재떨이가 있었는데요. 거기 담배꽁초 8개가 있었고요. 에세 하나, 그리고 디스플러스 꽁초 하나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 정옥희 씨의 유전자형이 나왔습니다. 이 디스플러스 꽁초 4개에서는 고 씨의 유전자형이 각각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2개에서는 이제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모 한 점이 나왔는데 이게 피해자 채모는 맞았는데 이게 음모인지는 불분명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내실에서 발견된 나머지 채모 7점 및 안쪽 방에서 발견된 채모 3점에서는 유전자형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인 시간, 언제 이 범행을 벌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낮에 목욕탕에서 이 정옥희 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당시에 그 새벽 3, 4시에 뭐 술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간 거 아니야? 범인 아닌 거 아니야? 뭐 이것 때문에 사실 기소했을 때 공소했던 내용이 범행 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증언 때문에 이게 시간까지 바뀌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범인이 진짜 성적 도착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단순한 강간범이 아니라면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는. 집착적인 부분이 있으면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범인의 유전자가 나온 건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현장의 마지막 장면에 범인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 몸에 있었던 부분도 인정을 했고 하지만 이제 12시 이후 시간대에 다시 찾아가서 범행을 하는 거는 원래 그 카페가 그 시간에 문을 열지 않는데 그 여자가 사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거기를 갔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 때문에 물증도 제3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하고 절도만 인정하는 그런 그렇죠. 선고를 내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범죄 재구성에 너무 좀 허술해요. 그러니까 DNA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다 끝. 근데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어떻게? 왜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와 연결이 되죠? 그럼 어떻게는 언제와 연결이 되니까? 네. 그러면 1심 재판부가 의아해하는 것은 피해자를 봤다고 하는 낮 시간에 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범행 시간이 확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네. 일단 목격담은 명확하다고 치고 그 과정에서 네. 피해자의 루틴한 시간을 피고인이 알았을 가능성을 찾아야죠. 왜 이 범인은 전과 15범에 카페 여사장, 주점 여사장들을 주로 노렸고 그렇죠. 그들의 생활 반경과 패턴을 아는 사람이기 너무 잘하죠.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맞는 네. 거지. 그렇다면은 이 카페 사건 관련돼서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자가 인정이 됐는데요. 강도살인, 강간살인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유사강간을 성폭행으로 처벌하지 않은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량 관련된 판단 관련된 건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판사들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명확하게 크라임 리컨스트럭션이 안 됐고 소위 말하는 인텐트가 설명이 안 되니까 아니 분명히 이놈이 여기 있었던 건 맞아. DNA가 있잖아. 그 다른 범인은 없어. 그러면은 얘의 목적이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간이 맞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살인죄만 적용한 거예요. 일반 살인죄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섹슈얼 어설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도상 강간살인이 맞아요. 이 판사들도 이건 없는 거죠. 왜 죽였을까? 뭐 때문에 죽였을까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있었으니까 네가 죽였지? 죽였으니까 살인인데 그러니까 사망 시간 관련된 추정이 재판 판결문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12시에 목욕탕에서 만나서 이 피해자 정옥희 씨와 대화를 나눴다는 목격자가 있어서 이게 지금 거의 사실처럼 좀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망 시간이 사실 말 그대로 새벽 4, 5시경이면은 확실히 이제 이 오후 네, 때에 사망한 그렇죠. 거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그 12시간 이상 차이 나는 범행 시간에 그럼 사망 추정 시간은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또 저희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서 22일 전에 벌어진 소주방 사건 네. 관련돼서 이제 고 씨의 범행 여부입니다. 이 사망한 소주방 사장 한 씨의 지인이 생전에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자 손님이 오고 대정읍에 산다. 이제 뭐 관련돼서 이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고 씨의 어머니가 대정읍에 살고 있었다라는 고향집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고 씨에 대한 제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카페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일 때 교도소 복역했던 동료 재소자에 따르면 고 씨가 내가 사귄 아줌마가 있었는데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이 동료 재소자 같은 경우에 이를 소주방 사장의 한 씨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한 씨는 손님이니까 잘해준 것인데 고 씨가 혼자 좋아하고 해코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 씨 성격적 특징이 한 번 빠지면 혼자 뭐 푹 빠지고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이라 사람이랑 쉽게 친해지지 못했다라는 성격적 특징이랑 그 상황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그 소주방의 사장과 범인이 아는 사이였다. 그거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네. 그게 꼭 이 사람일까? 지금 이 범인의 행동 특성상 여러 소주방, 여러 카페 여사장들하고 알고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범행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는 사실 이 범인은 이 건 말고도 네. 여러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떠버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면 안 되고 이 범인이 이 건과 이 건 여러 건을 했는데 그걸 헷갈렸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하여튼 고 씨가 뭔가 하긴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앞서서 9월 3일 소주방 사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다. 그렇죠. 예. 하지만 9월 3일 소주방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임도 확실하다. 그렇죠. 네, 자, 고 씨가 이 사건으로 결국 15년형을 받고 60대가 된 2021년 10월 10일 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소를 하고 1년 7개월 뒤인 2023년 5월 2일 고향 이웃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체포가 됩니다. 고 씨는 커피를 타달라고 하면서 80대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여성을 침대 위에 던진 뒤에 자신의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방법으로 억압하고 유사강간을 하고 도망을 쳤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는 외음부 찰가상, 앞니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사건이 지금 다시 또 교도소에 있거든요. 나와서 또 유사강간을 하고. 보세요. 이놈이 그 카페의 여사장을 어떻게 성범을 저지르는지 딱 나타나죠. 그때 여사장이 상흔을 보세요. 이 지금 이 80대 여성과 유사하죠. 쇄골이 부러진 그렇죠. 거나 이제 여기 뭐 피하 추절 그렇죠. 누른 거예요. 올라탔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이 범행은 나이가 100살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착된 거예요. 본인의 애모는 변하지 않는다. 딱 애모가 변하지 않는 건데 네. 그거를 서주방 살인 사건의 상흔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건 누범 기간이고 이거는 성범죄 그거니까 살아서 햇빛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데는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나오면 또 똑같은 짓 저지릅니다. 자, 소주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당시 수사 상황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고 씨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아쉽게 된 부분 때문에 현재는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이제 고 씨가 벌인 많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요. 명복과 위로 말씀 전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